돈이 많은 분들, 내가 자산이 많은 분들은 세금이 별로 없어요. 대신 내가 월급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노동자들은 다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GM이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다 똑같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회사는 적자고 저 회사는 1년에 5조씩 버는데, 근데 그걸 용납해? 용납합니다. 왜? 사실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들 대한민국 사람들 좋아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죠. 천국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이야기 오늘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책에서도 많이 썼습니다만 사실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곳은 이제 북유럽에 위치한 그런 반도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원어를 따지다 보면 저런 식으로 가요. 위험한 섬, 물이 많은 섬. 그러니까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봤던 이제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여기가 기본이고 핀란드, 아이슬란드까지 추가돼서 보통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는 곳이 우리 북유럽이죠. 그래서 이제 뭐 노르딕,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이렇게 하면은 노르딕은 좀 더 범위가 이제 넓은 이제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춥고 농사짓기 힘든 곳인데 복지 사회를 이룬 되게 특이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풍경을 꿈꾸는 거죠. 저런 곳에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름철에 가면 정말 좋아요. 근데 만약에 겨울철에 간다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저도 노르웨이 갔을 때 길에 가다 보면은 막 장대가 꽂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을 한 반나절쯤 하니까 알겠어요. 눈이 올 때 저만큼 쌓이는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이 경치 좋은 제일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이런 집들이 지금은 되게 좋아 보이죠. 눈이 여기까지 쌓여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겨울철에 친구를 만날 수 있나? 못 만납니다. 내 옆집 사람 뭐 하고 있는지 죽었나 살았나도 아마 옛날에 몰랐을 것 같아요.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섞이길 싫어하는 되게 개인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좋게 말하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정말 우리와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유로를 사용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르웨이는 유로 사용 안 하고요. 스웨덴도 유로 사용 안 하고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유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지역을 여행하시면 다 크로나인데 다 달라요. 돈이 다 비슷비슷하죠. 요 크로나는 어딜까요? 딱 보면 보이시죠? 물고기 많은 동네. 노르웨이 크로나입니다. 여기는 삐삐 있잖아요. 여기는 스웨덴. 여기는 큰 다리, 외래순 대교가 있으니까 덴마크. 이렇게 자기들 상징으로 다 아직까지 독립된 화폐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로로 바뀐 다음에 유럽 여행하긴 되게 좋아졌습니다만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유로 쓰기 전에는 이를테면 네덜란드 가면은 정말 네덜란드 렘브란트 그림들이 막 화려하게 그려진 되게 커요. 또 지폐가 커가지고 지갑에 안 들어가서 되게 고민하지만 또 그게 재미였었는데 요즘에는 좀 재미가 없는데 북유럽을 여행하면 이런 재미가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옛날 자료입니다. 2022년이죠. 지금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 10만 달러를 이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보면. 뭐 다 잘 사는 그러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실 부러운 거는 뭐냐? 이 나라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죠. 지수를 뽑아보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그 다음에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여기가 항상 제일 위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말 살기 좋은가? 천국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기대를 잔뜩 하고 딱 갔는데 막상 딱 가서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검소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별로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열심히 찾아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보니까 우리랑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행복이 뭐죠? 여러분들 어떨 때 행복을 느끼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아주 좋은 순간이 연속될 때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이에요. 네, 불행하지 않으면. 당신이 불행합니까? 아니요. 그럼 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내가 더 우월해야 되고 내가 더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게 있다라고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경쟁 사회예요. 근데 이 동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밥 굶어? 아니, 병원 가면은 뭐 병원비로 고생해야 돼? 아니, 그런 거 없어. 내가 직장을 잃으면 뭐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는 있어. 그러면 행복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의 공통점 한번 보시죠.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인구가 많은 나라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 북유럽에서 가장 이 인구가 많은 나라 어디죠? 스웨덴입니다. 제가 스웨덴에 2009년에 갔을 때 스웨덴 분위기가 좋았어요. 드디어 좀만 하면 1000만 명 드디어 될 것 같아. 이제 1000만 명 됐어요. 애를 많이 낳아서? 아니죠. 난민을 많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나라들이 인구가 적어야 돼요. 왜? 인구가 많으면 복지사회의 핵심은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잘 알아야 돼요. 서로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동질성이 강하지 않으면 복지사회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깔고 앉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가지고도 그 동네 사람들이 잘 나누기만 하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뭐가 있어야 됩니다. 핀란드는 뭐가 있죠? 어마어마한 펄프가 있습니다. 나무 잘라가지고 종이만 갖다 팔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노르웨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땅만 파면 석유, 가스 나오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죠. 이런 게 있어야만 어떻든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이것을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땅 파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나라입니다. 우리는 땅 파봐 뭐가 나오냐 이러죠.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땅 파면 뭐가 나와요. 땅만 열심히 파면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 핀란드를 제외하고 나면 다 왕이 있어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있다는 건 뭐죠? 공화국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왕이 있다는 것은 극단적인 갈등을 피해갔다는 소리예요. 즉 기존에 왕정이 있었는데 적당히 타협해서 왕도 물러서고 우리도 왕목 앉을 테니까 서로 좋게 갑시다 라고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깔고 앉아있는 기본적인 자원이 있고 인구가 적어서 서로가 공동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사실은 찐 복지국가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5천만이 대한민국이고 깔고 앉은 게 없고 그러면 참 쉽지 않다. 물론 복지국가는 여러 형태도 있어요.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도 복지국가죠. 그런데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북유럽 국가의 복지 스타일을 그대로 쫓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큰 부작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엄청 많이 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45%,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비슷비슷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많이 내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 나라들은 복지국가는 가차없이 걷어서 가차없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내가 1년에 2,5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럼 세금 내나요? 결국은 세금 안 냅니다. 소득세는 안 내요. 처음에 원천징수 좀 하다가 나중에 연말정산하면 다 돌려받아요. 그런데 이 북유럽 국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일단 알바로만 뛰어도 18.5% 내고 시작합니다. 기본이 18.5%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 버는 사람이나 잘 버는 사람이나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걷어서 내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걸 용납해? 용납합니다. 왜? 나라가 투명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누가 이것을 인마이 포켓하는 놈들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신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복지사회가 되는 거지 그냥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뭐 스웨덴이죠. 스웨덴이지만 사실은 덴마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덴마크 국기에서 유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웨덴은 옛날에 보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다 점유했던 북유럽의 강국이었고요. 심지어 지금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쪽도 스웨덴 영토였죠. 대제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주어 터지면서 그냥 찌그러든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발트해라는 요 바다는 사실 우리한테는 좀 낯선 바다지만 북유럽의 지중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여기 상페테르부르크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트해를 나와야 되니까 북유럽 국가들을 어떻게든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옛날서부터 노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스웨덴은 되게 호수가 많습니다. 호수의 나라는 이제 핀란드지만 스웨덴도 엄청 많은 호수가 있고 스톡홀름 아름답습니다. 품격 있는 동네다. 북유럽의 일본이에요. 왜 그러냐? 정말 뒷골목까지 깨끗하고 줄 잡혀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보면 북유럽의 이제 일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또 이런 파격적인 색깔들을 되게 잘 쓰기 때문에 이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이제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한반도 면적의 2배인데 인구는 이제 1000만 좀 넘는 스웨덴을 여행할 때 제일 신기한 거는 뭐냐? 우리는 산에 가야 나무를 보잖아요. 그냥 평지의 나무예요. 그냥 숲이죠, 말 그대로. 이게 당연한 건데 되게 낯섭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보통 성평등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한테 이제 모범 국가죠. 스웨덴은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출근을 이제 해서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유럽은 1960년대가 가장 황금 시대입니다. 전후 복구를 해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고 돈도 많아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없어요. 노동력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시대가 이때 옵니다.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그래요. 국가마다 해법이 달랐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됐죠? 주로 외국에서 데려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 튀르키예 사람들 데려왔고요. 심지어 한국에서 데려왔죠. 이탈리아 사람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중부 유럽,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남유럽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그 문제를 때웁니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작은 나라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독일식으로 오면 우리의 정체성은 없어져. 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터로 끄집어내야죠. 여성들을 그래서 일터로 끄집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성들이 우리한테 일자리를 달라 이게 아닙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여성들을 다 사회로 끄집어내려고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스웨덴 사람들이 똑똑하고 정의로워서가 아니고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그 당시 했다라는 점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라고 해서 막 퍼주는 국가 절대 아닙니다. 스웨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냉정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복지제도를 운영해요? 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되게 냉정하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가 불편해요. 내가 팔이 없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도 월급을 받아. 그러면 세금 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걷어서 가차없이 나눠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장점을 봅니다. 단점, 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아니어도 할 놈 많어. 이게 대한민국의 표어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사람을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단점을 봐서 너는 이것 때문에 아웃, 너는 저것 때문에 아웃. 쳐내는 거죠. 근데 이 동네는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요게 잘하는구나. 그럼 이런 일 해봐. 너는 이런 일 해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인구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남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 체구가 큽니다. 저는 원래 키가 작지만 스웨덴에 가보면 정말 제가 난장이가 된 기분이에요. 남성들은 보통 188에서 195 사이고 여성들이 178에서 182,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사도 남자가 여자들한테 1도 없어요. 그냥 여자도 다 그냥 무조건 짐 들고 가고 남성도 짐 들고 가고 도와주는 거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내가 한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의 특징이다라는 면. 그렇다고 해서 결과의 평등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 그 책임은 본인이 진다. 단지 출발점을 최대한 맞춰주는 거죠. 아까 장애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뭐가 부족하면 앞에서 갈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게 이 사회의 기본이에요. 자, 해줄 만큼 했어. 근데 너는 결과가 안 나와. 그럼 너 받아들여야지. 라는 거죠. 되게 냉정한 사회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만장일치의 문화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어디 가도 다 원탁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부터 신입사원까지 무슨 회의를 하면 다 모여 앉아가지고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너도 1분, 나도 1분. 그러니까 얼마나 평등합니까? 좋죠. 단점은 뭘까요? 결정이 안 돼요. 자,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환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요즘에 프랑스,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스웨덴은 연금 가지고는 걱정 안 합니다. 왜? 경제가 어려우면 자동으로 깎여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보면은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IMF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대혼란을 겪어요. 그러면서 그때 개혁을 했던 게 뭐냐? 연금을 뭔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슬라이딩 되는 구조예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경제 사정이 안 좋아. 그러면 자동으로 깎이는 겁니다. 보합세든지. 이게 보면 합리적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린 그거 못 받아들여.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거고 스웨덴은 야 우리가 한 2번 경제난을 겪어보니까 아니야. 지속 가능해야 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의외로 스웨덴은 이 연금으로 받는 게 정부에서 알아서 줄 것 같은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낸 거를 그냥 돌려받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금을 많이 받는 넉넉한 사람들은 누구냐? 평생 일하신 분들입니다.
만 18세부터 만 62세까지 계속 일하신 분들은 넉넉하게 연금을 받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굶지 않고 그냥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의료 보장은 완벽해요. 퍼블릭 커버리지가 100%예요. 예,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프다 병원 못 갑니다. 병원 갈 것 같아. 목이 너무 부었어. 일단 전화해야 돼요. 그럼 간호원이 받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 C 드시고 쉬세요. 대부분은 낫죠. 근데 그래도 아파요. 그러면은 일반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잡힙니다. 그 사이에 낫죠, 보면은. 예. 그 사이에 나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가요. 근데 보니까, 이건 좀, 있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의,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러면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후에 전문의를 봅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요. 그러면 CT 한번 찍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CT 찍는데 보통 한 달 반. 근데 이제 결국 해보니까 암이야.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 공짜입니다. 예, 그 다음서부터는 의료 비용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자관 그 전까지는 병원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중병에 걸리지 않으면 오지 마라. 왜? 우리는 의료보험이잖아요. 여기는 다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자꾸 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 문턱을 높여서 웬만하면 오지 말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원칙인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조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정규직, 정규직 같은 임금 받아야지 이게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다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GM이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다 똑같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회사는 적자고 저 회사는 1년에 5조씩 버는데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사람들 인건비 따먹는 그걸로 연명하는 회사들이 빨리 문을 닫아야 기업의 국가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이 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스웨덴 사람들은 이거에 동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작은 나라야.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저 강대국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 제품이랑 경쟁을 해야 돼. 가격, 우리는 머릿수가 작으니까 싸게 만들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돼. 경쟁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못하는 놈들은 퇴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 그러려고 평소에 높은 세금 내는 거죠. 그러면 2년, 3년씩 전직 훈련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말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상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철저한 대기업 위주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이런 데 기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과 달리 돈이 많은 분들, 내가 자산이 많은 분들은 세금이 별로 없어요. 대신 내가 월급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로소득에 냉정하고 자산소득에 대해서 되게 너그러운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러한 대기업들이 있어야만 그런 수출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대기업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재벌들은 스웨덴이 부럽습니다. 그 정도 세금 우리도 이미 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밌는 점, 스웨덴에서는 이렇습니다. 내 연봉과 세금 납부 내역은 개인 프라이버시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옆에 있는 직장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인척이라든지 연봉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시죠? 스웨덴에서는 그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니면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전화번호부 같은 옛날 책자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자에 뭐라고 써있냐? 연봉 협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료가 얼마가 버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은 여기 쫙 써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이름별로 동네 이름 다 나와요. 옛날 거를 보면 우리로 따지면 몇 동 몇 호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걸 보다가 잠깐만, 얘가 나한테 돈 잘 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제 차도 바꿨는데 나보다 적게 신고했네? 이건 말이 안 돼. 전화 들고 신고합니다. 그거는 공동체를 좀먹는 행위예요. 왜? 그 사람이 한 사람 잘못하면서 공동체를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 프라이버시는 미국식 프라이버시예요. 내 연봉, 내 세금 내역은 나만 알아야 돼요. 이 나라는 공공정보예요. 다 공개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차 넘버만 내가 이렇게 조회해보면은 저 사람은 얼마 돈 버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스웨덴은 고민이 뭐냐? 일단은 제조업이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국을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뼈가 있어요. 가보면 저희는 한국 때문에 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해요. 왜? 스웨덴은 원래 1970년대까지는 유럽의 조선업 강국이었어요. 일본하고 힘겹게 경쟁하고 있다가 한국이 쟤네들 표현에 따르면 덤핑으로 선박을 쏟아내면서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매에 있던 그
골리앗 크레인이 우리나라 1달러에 팔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자산업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나 이런 회사들 교환기, 무슨 전화기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스웨덴은 한국이 우리만 쫓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그리고 너무 세금이 많고 꽉 짜인 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영어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점도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은 근로 의욕이 없고 학력 수준도 낮아지고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파랑새를 찾습니다. 근데 파랑새라는 그 책의 교훈은 내 마음속에 파랑새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북유럽도 가보면 다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집단적인 사회인데 이 나라는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처럼 정으로 사람들이 끈끈한 맛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가능할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우리가 급속하게 감소되면 북유럽처럼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만 그때까지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들은 정말 투명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내가 텃밭에서 키워가지고 내가 오이 3개, 파프리카 몇 개 팔았으면 그거 다 용지에다가 기입해서 월요일날 세무서에다가 갖다 냅니다. 그러면 연말에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세금 계산돼요. 우리로 따지면 당근 거래 당연히 다 여기는 세금 신고합니다. 그런 나라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어디서 이제 전 세계에서 원하는 모델은 찾아볼 만큼 찾아봤어요. 수없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없어요.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인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갖춰나갈 것인가를 해야지 더 이상 해외에서 들여와서 우리가 급격하게 무슨 변화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